최근 게임업계에 깜짝 놀랄 루머가 돌았습니다. 넥슨이 스타크래프트를 인수한다? 한국 게이머들의 성지와도 같은 스타크래프트 소식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죠. 심지어 김치크래프트라는 농담까지 나오면서 한국산 스타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우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넥슨이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IP 협업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시발점이에요. 블리자드가 자사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나봐요. 국내 유력 게임사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모두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넥슨이 1등을 해서 블리자드와 단독으로 협상할 권리를 따낸 것이죠. 거기엔 오버워치 모바일의 한국, 일본 퍼블리싱 권한까지 묶인 패키지 딜이었다고 하니 넥슨이 상당히 공들인 모양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와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스타크래프트는 한국에서 민속놀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스타 IP로 게임을 만든다는 얘기에 기대 반, 걱정 반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기대되는 점, 넥슨이 그래도 국내 최상위 개발사 중 하나라 풍부한 자원을 투입해줄 수가 있다는 것. 이제 진짜 김치크래프트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자, 동시에 근데 넥슨한테 가는 것도 불안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넥슨이 국내에서 별명이 돈 쓰는 정도로 상술이 센 회사 이미지가 있거든요. 유저들 사이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모바일이 나오면 자동사냥 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오픈 농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굳이 한국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IP 사용권을 판 것에 대한 의아함도 있었어요. 블리자드 위상도 예전만 못하네. 자신들이 직접 개발 안 하고 외주 주려 하네? 라는 평도 있었죠. 현재로서는 정식 계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되면 넥슨 산하 스튜디오가 스타크래프트 신작이나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스포츠 전설인 스타크래프트가 넥슨 손에서부터 부활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네요. 물론 스타크래프트 가자를 외치는 국내 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억의 명작을 잘 살려낼지 전세계 스타 팬들의 눈초리가 매서울 겁니다. 과연 스타크래프트의 기원이 이뤄질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픽마가 컴픽 2025 행사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피그마라는 회사 원래 어도비가 20조 원 정도로 인수하려고 하다가 무산될 정도로 몸값이 엄청났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 행사는 티켓값만 $799,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디자인 투 발표인데 100만 원 쓴다고 싶은데 이게 또 풀 매진됐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참가는 무료, 영상으로 다 공개될 건데 도대체 누가 현장하나 싶죠? 발표 보러 간다기보다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이게 거의 성지순례처럼 돼버렸어요. 샌프란시스코 도심 통째로 컴픽 커먼스라고 꾸며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강연, 미드업, 굿즈 교환, 거리 토크쇼, 피그마판 롤페스트예요. 티셔츠랑 스티커만 한가득 받아가도 나 진짜 왔다 인증 완료. 근데 그런 분위기 제치고 진짜 핵심은 뭐였느냐? 바로 신기능 폭탄 투하였습니다. AI 신제품 4종을 한꺼번에 발표했는데 이제 디자인만 하지 말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마케팅까지 네가 다 해라라는 거였어요. 픽마 메이크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앱 프로토타입을 뚝딱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코드 AI 도구이고, 픽마 사이트는 디자이너가 코딩 없이 웹사이트를 제작 출시할 수 있는 툴이에요. 또 픽마 드로우는 벡터 일러스트 기능을 강화한 그림판으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식한 느낌이었어요. 픽마 버즈는 마케터들이 브랜드 에셋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AI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한마디로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올인원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전체적으로 정부령 폭탄이었는데요. 행사에는 전 세계적으로 8,500명이 직접 참석했고 런던에서도 동시 이벤트가 열릴 정도로 상황이었어요. 피그마가 이렇게 한 방에 신기능을 쏟아낸 건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 플랫폼에서 다 하게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피그마가 협업 디자인 툴을 넘어서 종합 생산성 툴로 진화 중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이에요. 물론 어도비는 속이 쓰리겠지만요. 빠르게 발전하는 피그마, 앞으로도 디자인 업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한국 IT 업계의 자수성가 신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 이야기인데요. 최근 포브스 선정 한국 50대 부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 올렸어요. 미대 출신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는 재산 1조 원에 육박하는 억만장자라니 어떤 여정이 있었던 걸까요?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겉들어서 그의 스토리를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김영태 대표는 1978년생으로 원래 만화가 지망생이었다가 게임 일러스트 업계로 뛰어들었어요. 20대 시절 소프트맥스에서 PC게임 창세기 전 시리즈 일러스트를 작업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죠. 당시에 그의 세련되고 독특한 화풍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국산 게임 일러스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NC소프트로 이직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 아트 디렉터를 지내면서 업계 최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입지를 굳혔어요. 1화로 초창기 창세기 전 작업할 땐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려냈다고 농담을 할 만큼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다는데 이런 창의력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2013년 김영태 대표는 시프트업이라는 자신의 게임 회사를 창업합니다. 대형 게임사 NC를 박차고 나와서 독립 스튜디오를 차린 셈인데 당시엔 모두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독립해서 잘 될까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2016년 첫 작품 데스티니 차일드가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더니 2022년 출시한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가 전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칩니다. 이 게임이 얼마나 대박이냐면은 시프트업 전체 매출의 97% 이상을 니케 혼자 벌어들고 있을 정도예요.
글로벌 오타쿠 취향을 저격한 서브컬처 미소녀 캐릭터들로 인기를 끌면서 출시 직후 각국 앱마켓 매출 1위를 휩쓸었고 지금도 꾸준한 과금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니케 성공으로 시프트업은 폭풍 성장했고 급기야 2024년 7월 한국 증시에 상장까지 이루었죠.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에서 50% 가까이 뛰는 바람에 시가총액이 한때는 4조 8천억을 돌파, NC소프트를 제치고 국내 게임사 시총 2위 자리를 넘볼 정도였습니다. 1위는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긴 하지만요. 시프트업 공모 당시 약 4억 달러,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해서 2024년 최대 IPO 중 하나가 되었고 김영태 대표 본인도 상장 직후 주식 부호 반열에 올랐습니다. 처음 주가가 솟구치던 시점에는 그의 지분 가치가 1조 원을 넘으면서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이후 주가가 조정되면서 현재는 약 7억 2,500만 달러, 하나 9천억 원대 재산으로 포브스 한국 50대 부자 46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게임업계 인사로서는 꽤 이례적인 기록이죠. 김영태 대표가 부자 리스트에 오르자 언론에서는 컨텐츠의 힘으로 일군 자산이라며 주목했습니다. 그는 부자 이미지보다는 여전히 금발의 록스타 같은 아티스트 풍무로 유명해요. 인터뷰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우리처럼 돌직구 던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색깔이 확실하죠. 실제로 시프트 게임들은 과감한 디자인과 성인 취향의 미학을 꾸준히 밀고 나가 일부 보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마니아층을 탄탄하게 잡았습니다. 김영태 대표는 이런 성공 비결에 대해 결국 게임은 개발자가 만드는 것이라며 인재 영역과 창의적 개발 문화를 강조합니다. 시프트업은 현재 직원 수 300여 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소수정예로 유명한데 인당 평균 연봉 1억 3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복지도 파격적입니다.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올해 초 전 직원에 500만 원 보너스 플러스 PS5 프로 선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앞서 알려진 모바일 게임 2종 외에 플레이스테이션 5로 출시된 스텔라 블레이드도 있습니다. 콘솔 액션 게임으로 김영태 대표가 직접 디렉팅을 맡았는데 높은 메타크리틱 유저 평가를 받으며 완성도를 입증했죠. 이를 통해 시프트업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콘솔 분야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게임 재벌이 앞으로 어떤 신작과 혁신으로 우리 지갑을 열게 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아마존과 트럼프 이 둘의 악연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최근에 또 한바탕 붙었습니다. 발단은 아마존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가격 오른 거 보여주자며 상품 가격에 관세 부담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이 중 몇몇 달러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비싸진 금액입니다라고 똑똑히 보게 하겠다는 사실상 정치적 뉘앙스의 시도를 한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이 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마존의 그런 계획은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날을 세웠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양이었어요. 펀치볼 뉴스에 해당 뉴스가 나오자마자 직접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기업인한테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를 건 셈인데 이게 가능한 게 역시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아마존은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에이 그건 메인 사이트가 아니라 자회사인 울트라 저가 쇼핑 섹션 헐 쪽의 아이디어였고 이미 폐기했어요 라고 진화에 나섰죠. 정리하자면 값싼 중국산 상품 파는 별도 코너에서 수익 관세 내역을 한번 표시해볼까 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를 했지만 승인된 적도 없고 시행도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처음 보도된 아마존닷컴 본 사이트에서 관세 표시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급히 진화했고 덕분에 아마존 주가도 잠깐 출렁였다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해프닝 이면에는 트럼프와 베조스의 오랜 악연이 자리합니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앙숙으로 유명했어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 내내 아마존과 베조스를 공격을 했죠. 트위터에서 노골적으로 베조스를 제프 보조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기도 했고 베조스가 개인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가리키면서 아마존의 로비 신문이라고 비난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또 트럼프는 아마존이 세금 회피를 한다거나 우체국 배송을 악용한다는 식으로 공세를 폈고 일각에서는 베조스 때문에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을 아마존이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죠. 베조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하거나 심지어 자기가 세운 우주기업을 통해서 트럼프를 로켓을 태워서 우주를 보내버리겠다는 농담을 던져 맞디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정치와 비즈니스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기업들은 정부 눈밖에 나는 걸 꺼리지만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은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꼬집을 배짱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계획이 바로 철회된 걸 보면 아무리 빅테크여도 정부를 이기긴 쉽지가 않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미국 언론은 트럼프와 베조스의 악연이 정권 2라운드에서도 이어지는구나 하고 풍자 섞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카톡 개발진이 최근 실험실 기능으로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 중인지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을 테스트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다른 메시지에서는 흔한 기능이지만 카톡엔 그동안 없어서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졌던 부분이라 사용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기능 편할지 불편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현재는 카카오톡 PC 버전 25.4.0 업데이트에 이 입력 중이란 알림 기능이 숨어 나왔다고 합니다. 설정이 실험실 메뉴에서 사용자 스스로 켜야지 작동하는 옵션형 기능이고요. 아직 모바일 카톡에 적용 전이에요. 켜둔 유저들끼리는 대화방 상단에 상대가 글을 쓰고 있으면은 누구누구 입력 중이라는 문구가 실시간으로 뜬다고 합니다. 마치 예전 MSN 메신저 시절에 모모님이 입력합니다라고 나오던 그 느낌이죠. 카톡이 한층 실시간 채팅처럼 바뀌는 셈인데 과연 이게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저 반응은 벌써 가불론박입니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상대가 답장을 쓰고 있는지 보이면은 괜히 내가 추가 메시지를 보내서 말 끊지 않게 배려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특히 급하지 않은 얘기일 때는 쓰고 있구나 좀 기다리자 하면서 대화 템포 조절이 도움이 될 거란 것이죠.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괜히
눈치만 더 보이게 만드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대화창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카톡하는 맛이 있었는데 자꾸 상태가 노출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카톡이 굳이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려 한다거나 저런 거 싫어서 난 아이메시지 안 쓰고 카톡 쓰는 건데 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실제로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 DM처럼 상대가 지금 온라인이다, 메신저 읽었다, 타이핑 중이다 이런 표시들 극도로 꺼리는 유저층이 카톡에 많거든요. 재미로 보는 활용법도 화제입니다. 한 이용자는 일부러 글자 몇 개 쳤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상대방 속 타들어게 만들 수 있겠다? 라는 농담을 했고, 가끔 친구가 타이핑하다 잠들어 버리면 상대는 하염없이 점점점 입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답답하다고 웃픈 경험을 공유했어요. 또 이러다 카톡도 페이스북처럼 온라인 상태 표시까지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새 기능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도 사용자들 상상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톡의 성능은 뭘까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 메신저용 패턴 데이터를 좀 더 얻어보려는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 경쟁 메신저에 있는 기능들을 도입해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 테스트 단계인 만큼 사용자 피드백을 보고서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카카오톡 실험실은 이전에도 이런저런 신기능을 넣었다 뺀 적이 많으니까요. 만약 이 입력 중 표시가 정식 도입된다면 우리 카톡 문화에도 변화가 올까요? 예전에는 상대가 바로 답이 없으면 바쁜가 보다 라고 말했지만 앞으로는 입력 중이 보이다 사라지면 쓰다 말았네? 무슨 뜻이지? 하고 괜히 신경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연인 사이라면 왜 답장 쓰다 지워?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새로운 다툼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입력 중명을 보고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생길지 상상하기 나름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능 환영이세요? 거부되세요? 2025년 AI 코딩 아이디 시장이 진짜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냐고요? 얼마 전 오픈AI가 윈서프라는 AI 코딩 도구를 무려 4조 원, 4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소식 들리자마자 개발자 커뮤니티는 이거 실화냐라면서 난리가 났고, 투자자들은 이제 아이디도 AI가 먹는다 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쩐의 전쟁이 따로 없죠. 근데 윈서프 이게 그냥 코드 자동 완성 도구냐? 아닙니다. 이전 이름은 코디엄이었고 이번에 완전히 AI 중심으로 설계된 AI 네이티브 아이디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캐스케이드라는 AI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자연어로 이 함수 만들어줘, 이 파일 수정해줘, 테스트 코드 짜줘, 배포까지 해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진짜로 다 해줍니다. 거기다 모든 작업이 로컬에서 이루어져서 프라이버시 걱정도 덜했죠. 스크린샷만 올려도 비슷한 UI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코드베이스 전체를 이해해서 내 프로젝트에 딱 맞는 제안까지 해줍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코딩 비서가 아니라 코딩 대장이 따로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D 삼국지 막을 렸습니다. 윈서프, 커서 그리고 C-라인 이렇게 세 개가 각자의 무기를 들고서 격돌 중이에요. 먼저 윈서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로 모든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캐스케이드 에이전트가 핵심입니다. 코드 자동 완성은 물론이고 함수 생성, 파일 추가, 수정, 테스트, 배포까지 한 번에 다 해주죠. UI도 깔끔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다만 일부 기능은 크레딧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브라우저 자동화 같은 시스템 레벨 연동은 아직 부족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커서는 VS 코드 기반이라서 기존 개발자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해서 빠르고 매끄러운 UX를 제공합니다. AI가 코드베이스 전체를 이해해서 멀티 파일 편집도 잘하고 에러 수정, 리팩터링, 디버깅 등 다양한 AI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팀 단위로 쓰기도 좋고요. 개인화 추천도 잘해줍니다. 하지만 UI가 다소 복잡하고 단축키가 겹치는 등 세심한 설정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고 가격도 윈서프보다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C-라인은 오픈소스라서 무료로 쓸 수 있고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합니다. 엔트로픽, 오픈AI, 구글, 그리고 로컬 모델까지 원하는 대로 붙여 쓸 수가 있죠. 시스템 전체 연동이 잘 돼서 브라우저, 터미널, 런타임 디버깅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프라이버시도 강력하게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초보자에는 진입장벽이 조금 있고 UI가 투박한 편이며 일부 기능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제 AI 아이디는 단순히 코드를 추천해주는 비서가 아니라 이거 만들어줘 한마디면 기획, 생성, 테스트, 배포까지 코딩 대장처럼 척척 해낸 시대가 왔어요. 윈서프의 등장과 오픈AI 인수로 앞으로 AI 아이디 시장은 더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커서, C-라인 그리고 윈서프의 3파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구글이 매년 여는 기술 덕후들의 롤링페이퍼 구글 I/O 2025가 5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구글 본사에 있는 미국 마운틴 뷰에서 시작됩니다.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올해 또 보게 되죠? 왜냐? AI가 미친듯이 달리고 있으니까요. 작년 I/O 2024에서 구글은 뭐 했냐? 바로 제미나이, 챗GPT 대항마로 밀고 있는 구글의 멀티모달 AI. 그게 드디어 지메일, 문서, 안드로이드에 통째로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대충 메일 자동으로 써줄게, 슬라이드로 요약해줄게, 이 수준. 거기에 안드로이드 15 개발자 프리뷰가 나왔고 너네 픽셀폰 왜 안 사? 라고 중저가 라인업인 픽셀 8A도 발표됐죠. 플러터 쪽은 성능 개선, 데스크톱 지원 향상 정도인데 올해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왜냐? 지금 루머 도는 거 보면은 플러터 AI 코드 어시스트 같은 코드 제한 기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플러터 4.0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미나이 울트라 등 신규 모델, 실시간 멀티모델, AI 웹 자동화 에이전트 등 차세대 AI 기술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16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툴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에 AI를 뿌리는 시점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한 화면에서 같이 일하자는 구글의 큰 그림이 보여.
I.O.는 구글의 속내를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반가운 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플러터 분야 GDE로 박재창 님이 최근에 선정됐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GDE가 뭐냐?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구글이 이 사람 인정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예요. 플러터 분야에서 아예 한국인 최초라는 점에서 이미 설명이 끝났고요. 단순히 코딩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력, 커뮤니티 기여, 멘토링, 발표 활동까지 다 봅니다. 요약하면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재창님은 플러터와 다트 생태계 전파에 앞서신 분이고 블로그, 세션 발표,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죠. 플러터 코리아나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개발자로서 코드도 잘 짜고 사람도 잘 챙기는 그런 분이요. 이제는 한국 개발자들이 참고할 글로벌 롤모델이 되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넥스터즈 지금 27기 모집 중입니다. 넥스터즈는 뭐냐면은 전국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8주간 협업 프로젝트라는 팀 기반 커뮤니티예요. 5월 10일부터 27기가 모집 시작됐습니다. 코딩 실력보다도 팀플레이 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쌓고 싶다, 실전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진짜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사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원은 구글 폼 받고 있고 기수제 운영이라 다음 기수까지 기다리면 또 한참이에요.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일해보고 싶다, 성장을 원하다, 그럼 넥스터즈. 자, 여기까지 5월 3주차 코드 팩토리 IT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